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경쟁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의 목표가 결국 시장을 분석하는 것인데,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균형점,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단기 균형점이랑 장기 균형점을 찾는 것이고, 단기 균형점에는 또 두 가지가 있죠. 기업의 단기 균형, 시장의 단기 균형 두 가지가 있고, 장기 균형점은 기업의 장기 균형점, 시장의 장기 균형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그 기업과 시장의 그 장기 균형점, 단기, 장기 균형점을 찾으면 그 네 가지 균형점을 찾으면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일단 MR 이퀄 MC가 성립을 하는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기업의 단기 균형점을 찾는다 하더라도 MR 이퀄 MC가 성립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결국 이제 MC 곡선은 알고 MR 곡선을 우리가 도출을 했었는데, MR 곡선은 우리가 MR 곡선은 P와 같다. 일정한 주어진 P, 가격 수요이기 때문에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과 같은 게 MR 곡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결국 경쟁 시장에서의 그 시장 그 분석도 단기 분석하고 장기 분석이 있는데, 단기 분석은 기업의 단기 균형과 시장의 단기 균형, 장기 분석도 기업의 단기 균형, 시장의 장기 균형이죠. 기업의 장기 균형, 시장의 장기 균형인데, 사실 우리가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하는데, 기업의 단기 균형과 시장의 단기 균형은 동시 균형입니다. 동시에 이 균형점이 성립을 해버려요. 동시에 두 균형점이 동시에 성립한다. 장기 균형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분석도 동시 균형이에요. 동시적으로 우리가 이 균형점이 달성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이 동시 균형이라서. 그래서 동시 균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기에 보시면 기업과 시장의 단기 균형이라고 써놓고, 이 시장과 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동시에 그렸죠. 두 개를 이제 수평적으로 그려가지고 동시에 그렸습니다. 왜냐, 동시에 그리지 않으면 안 돼요. 동시에 균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이거를 같이 그려놓지 않으면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시 균형점이고, 나중에 장기 분석할 때에도 이 기업의 장기 균형과 시장의 장기 균형이 동시 균형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 이론에서 단기가 뭐죠? 시장 이론에서 단기가 뭐냐면, 단기와 장기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그러니까 시장 이론에서의 단기는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가정이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고, 시장 이론에서 장기는 기업의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진퇴의 자유가 없는 경우가 단기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기업의 진퇴가 자유롭다라고 할 때 장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장기와 단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단기 분석을 할 때는
진퇴가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업 수가 그러니까 그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 수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네. 기업이 100개였으면 그 100개의 기업이 플러스 되지도 않고 마이너스 되지 않고 그냥 계속 있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퇴의 자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그만두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도 없는 그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단기라고 하는 건. 근데 장기라고 하는 건 진퇴가 자유로워서 기업 수가 일정하지 않고 마구 진입하고 대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제 두 개가 다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단기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이미 기술적 제약과 관련해서 비용 곡선을 그려놨는데 단기 분석을 할 때는 단기 비용 곡선을 활용을 해요. 네, 우리가 이미 이제 그려놨었잖아요. 네, 단기 비용 곡선을 그려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 비용 곡선 같은 경우를 단기 분석할 때는 단기 비용 곡선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까 또 그렸지만 Q0C라고 그러면 요런 곡선 그러니까 ATC 곡선이죠. 그 MC 곡선이 ATC 곡선의 최저점을 밑에서 위로 관통하도록 그리면 됩니다. 네, 그리면 되고 잘못 그렸는데 다시 그리면 ATC 아까도 그렸는데 ATC가 있고 그 다음에 AVC가 있잖아요. AVC가 있는데 ABC와 ATC의 최저점을 밑에서 위로 관통하도록 MC 곡선을 그리면 되죠. 곡선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요 이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단기 분석할 때는 요 그래프를 활용할 거고 장기 분석할 때는 또 장기 비용 곡선을 또 고려를 해줘요. 그래서 장기 비용 곡선은 간단하죠. Q0C인데 LAC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 한계 비용 곡선 LMC가 있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서 요 두 가지를 이제 요 두 가지 그래프만 아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곡선 우리가 비용 이론을 할 때는 생산 비용 이론을 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존재하면 단기고 존재하지 않으면 장기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장 이론에서는 시장의 기업이 진퇴가 자유로우냐 자유롭지 않느냐 가지고 장기와 단기를 나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균형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단기 분석을 일단 해보면 이제 동시적인 균형입니다. 그래서 조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보겠습니다. 두 개를 그대로 이제 개별 기업의 상황 여기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장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을 그릴 것이다. 그러니까 경쟁 시장이죠. 경쟁 시장 상황을 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릴 건데 여기 이제 근데 여기서 저기 보시면 요거는 스몰 q라고 적었고 요거는 라지 q라고 적었어요. 라지 q.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생산량을 라지 q라고 적고 개별 기업은 스몰 q로 적었다는 것에 유의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p가 있죠. 시장 상황.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이렇게 있을 공급 곡선 S가 있겠죠.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고 결국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요 지점에서 가격 P 스타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P 스타 결정되고 만나는 지점인 Q 스타에서 균형 거래량이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P 스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주어지면은 그 경쟁 시장 내에 있는 기업들은 그 가격을 그대로 수용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P 스타 수준이 결정이 되면은 기업들은 자기가 몇 개를 생산을 하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수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개를 생산하든 가격은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격은 일정하다. 그래서 요 수준이다. 그래서 P 스타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다. 스몰 d다. 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자들은 내가 몇 개를 생산하든 P, Q, P 스타에서만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수요 가격 또는 내가 P 스타라고 하는 그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수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 P 스타에서 이 수준에서 요 그래프가 요 D 그래프가 요게 결국 AR 곡선이 되기도 하고 MR 곡선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다가 그 생산 제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술 제약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 비용 곡선을 여기 그릴 텐데 ATC 곡선과 ATC 곡선의 최저점을 밑에서 위로 관통하는 이런 MC 곡선을 하나 그려 놓습니다. MC 곡선 하나 그려 놓으면 우리가 이윤극대화,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이윤극대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이윤극대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윤극대점은 바로 MR 이퀄 MC지 않습니까? MR 이퀄 MC니까 MR 곡선과 MC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될 텐데 MR 곡선은 어디 있죠? 이 MR 곡선은 결국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인 스몰 d 요 수평선이랑 같잖아요. MR 곡선은 요 수평선입니다. 요 수평선이고 MC 곡선은 여기 있잖아요. MC 곡선 여기 있으니까 MC 곡선은 요 빨간색 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MR 곡선과 MC 곡선이 만나는 지점 어디죠? 여기에서 만나죠. 요 만나는 지점에 해당되는 생산량 수준, 요거를 만족하는 MR 이퀄 MC가 만족하는 생산량 수준이 여기죠. 여기 우리가 Q 스타라고 한다면 요 Q 스타 수준이 바로 요것이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달성시켜주는 생산량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이윤 극대화 생산량 수준이다. Q 스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 점이 바로 우리가 찾는 기업의 단기 균형점이다. 균형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단기 균형점을 찾았습니다. 그럼 시장의 단기 균형점은 뭔가? 여기죠. 시장의 단기 균형점은 여기다. 이게 시장의 단기 균형점입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단기 균형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기업의 이윤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기업의 이윤의 크기는 여기입니다. 요진 단기 균형점 P점이죠. P의 높이에다가 ATC
요 Q 스타 수준에서의 P 값과 Q 스타 수준에서의 P 값은 P 스타죠. 요 높이죠. 요만큼의 높이죠. 요만큼의 높이에다가 요 P 스타 수준에서의 ATC 즉 평균 총 비용은 얼마냐? 평균 총 비용은 얼마냐면 여기죠. 요 점의 높이죠. 그래서 요 점과 P,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길이에다가 P 스타만큼의 크기, 요거를 곱해주면 요만큼의 크기가 되겠죠. 예, 요만큼의 크기가, 요게 이 기업의 이윤의 크기가 됩니다. 이윤의 크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TR, 파이가 이윤이죠. 파이는 총 수입 TR 빼기 TC잖아요. 총 비용. 이윤은 총 수입 빼기 총 비용이잖아요. 총 비용인데 그러면 이거는 총 TR은 P 곱하기 Q지 않습니까? 거기다 빼기로 TR은 뭐죠? TR은 ATC 곱하기 Q잖아요. 왜냐하면 ATC가 Q분의 TC였으니까 그러면 TC는 얼마죠? ATC 곱하기 Q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TC는 ATC 곱하기 Q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Q가 지금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이거를 P-ATC 곱하기 Q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P 빼기 ATC는 뭡니까? Q 스타 수준에서 T 빼기 ATC는 P의 높이는 요만큼의 높이고 ATC의 높이는 요만큼의 높이니까 P에서 ATC 빼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되죠. 요만큼의 길이. 그 다음에 Q가 요만큼이니까 Q 스타 수준에서 우리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윤 극대화 상황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Q는 요만큼의 길이죠.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요 지금 빗금 친 삼각형의 넓이가 되고 그게 이윤의 크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빗금 친 부분의 넓이가 이윤의 크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단기 균형과 시장의 단기 균형점을 찾았고요. 우리 목표 중에 두 가지를 이룩했고 그 다음에 그 균형점을 찾은 상태에서 개별 기업의 이윤의 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처럼 이윤이 과연 이윤의 크기가 지금은 이윤의 크기가 플러스죠. 플러스입니다. 네. 총 수입보다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커요. 근데 이윤이 플러스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 상황에서의 기업은 방금 이윤의 크기가 플러스인 거를 우리가 초과 이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과 이윤이라고 하는 건 그 이윤의 크기가 플러스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장기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단기에서는 초과 이윤도 발생할 수 있고 정상 이윤도 발생할 수 있고 손실도 발생할 수 있으며 왜 손실을 감내하느냐 그러면 기업들이 손실이 나더라도 단기 상황에서는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대출되는 게 어렵다고 그랬죠.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대출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그 시장에는 기업의 숫자가 일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일정하게 기업 숫자가 돼 있고 거기에는 초과 이윤을 얻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정상 이윤을 얻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손실을 보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 서로 손실이 나더라도
그 정상이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윤이 제로라는 뜻이에요. 이윤이 제로라는 뜻이다. 여기 이때 정상이라고 하는 말은 경제학에서 정상이라는 말은 제로라는 뜻이에요. 정체해 있다 또는 값이 제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상이윤은 제로, 손실은 뭐 이윤이 마이너스인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기 상황에서의 기업은. 장기는 그렇지 않아요. 네. 장기는 이 세 가지 상황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단기에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에서는 정상이윤만 존재해요. 정상이윤. 파이가 제로인 정상이윤만 존재한다. 근데 단기에서는 저 세 가지가 다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기업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경우다. 근데 만약에 기업의 비용 구조가 이렇지 않고 더 높다. 이 비용 구조보다 훨씬 높은 비용 또는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P가 그러니까 가격이 그 수요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P가 결정이 이렇게 P 스타로 됐는데 이게 이제 D죠. 근데 가격이 이런 거예요. ATC가 지금 ATC는 지금 요 D 그러니까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하고 뭔가 이렇게 잘 이제 만나는 점인데 전혀 만나지 않고 이렇게 위쪽에 있는 거예요. 평균 총 비용 곡선 위쪽에 있고 그러면 한계 곡선이 이렇게 되겠죠. MC 곡선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MR 이꼴 MC, MR 이꼴 MC 이 D가 MR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MR 곡선이 요 수평선이고 MC 곡선이 요 선이니까 MR과 MC가 만나는 요 지점에서 이윤 극대화가 발생되잖아요. 네, 이윤 극대화 발생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균형점이 발생할 겁니다. 이게 Q 스타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P 값이 AMC 값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AMC 값이 여기 있잖아요. ATC 값이 ATC 평균 총 비용이 여기고 P가 이거니까 결국 요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요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요만큼의 손실이 크기입니다. 손실의 크기. 요만큼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손실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윤이라고 하는 거 파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P-ATC 곱하기 Q였잖아요. 아까 우리가 도출했듯이. 근데 지금 ATC 값이 P 값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죠. 네. 이게 그러니까 P보다 ATC 값이 크니까 요 값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이 손실입니다. 손실. 네. 이 사람이 손실을 보면서도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손실의 크기죠. 저 B급만큼이. 손실의 크기입니다. 정상이윤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정상이윤의 크기는 다시 그려보면 정상이윤의 크기는 이렇게 되죠. 똑같은 건데 그게 Q다, 제로다 돼 있는데 이게 가격이 P 스타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수평선이 이게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고 이자 MR 곡선이다 라고 봤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ATC 곡선의 최저점이 이렇게 MR 곡선 또는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에 접해져 있다면 이런 식으로 최저점과 접해져 있다면 ATC에 접해져 있고 그러면 이 지점을 통과하는 MC 곡선이 있겠죠. MC 곡선이 있을 겁니다. 한계 비용 곡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MR 이꼴 MC는 어디에서 성립하죠? 네,
MR 곡선은 이 수평선이고 MC 곡선은 요 곡선이 MC 곡선 만나는 지점 여기잖아요. 여기는 여기의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유는 P 이윤 파이는 P 빼기 ATC 곱하기 Q잖아요. 근데 P나 요 Q스타에서 P의 높이도 이만큼이고 ATC의 높이도 이만큼이잖아요. Q스타일 때. 그럼 P 이꼴 ATC니까 요 값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는 제로. 이게 정상이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이윤일 때는 요 지점에서 균형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다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단기 상황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 기업의 생산 기술적 상황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Q고 제로고 있으면 생산 기술적 상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ATC가 있고 요 최저점을 지나는 MC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약 조건이 그러니까 기술적 제약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 가격이 여기다 가격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 가격이 P1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균형점이 발생을 하고 기업의 균형점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초과 이윤을 향유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P가 P1 수준이 아니라 P2 수준이다. 즉 여기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P1일 때는 D1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 D1이었고 P2일 때는 D2가 되죠. 이게 이제 MR1 이게 MR2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업의 균형점이 발생했을 텐데 요 점은 지금 요 점은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거고 요 점에서는 지금 정상 이윤이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P2보다도 더 가격이 낮게 이제 결정이 되면 D3가 되고 MR3가 돼서 여기에서 균형점이 발생하게 되고 요 점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더라 라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기술적 제약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적 제약이 주어져 있겠죠. 자기의 기술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 주어진 상태를 우리가 이런 형태의 비용 곡선으로 검은색의 비용 곡선을 그려 놓았고 이 상황에서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정상 이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초과 이윤이 발생을 한다면 만약에 단기 상황이 아니라 장기 상황이라면 초과 이윤이 발생을 하면 그 초과 이윤을 보고 새로운 신규 기업이 그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근데 단기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기존 기업도 기존 기업은 그대로 있고 신규 기업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기존 기업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나갈 수 있는데 단기에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정상 이윤일 수도 있고 초과 이윤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겁니다. 네, 이때 이제 이 동시균형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도출됐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가정을 했죠. 이때 이제 우리가 가격 P 스타가 결정되어야 논의가 진행이 되니까 P 스타가 결정되어야 D가 나오고, 그러니까 수요 곡선 그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 나오고, 그래야 MR 곡선도 나오고 MC 곡선도 나오고, 그래야 MR 곡선이 나와야 결국 MR 이꼴 MC가 성립하는 이윤 극대점, 즉 기업의 단기 균형이 구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은, 아까 출발점은 P 스타의 형성이 가정되어야 이 모든 논의가 진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P 스타는 또 어떻게 결정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럼 과연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도출됐고 공급 곡선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도출되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요 곡선은 그냥 주어졌다고 합시다. 왜냐하면 이 수요 곡선은 기업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이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수요자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논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수요 곡선 도출 방법은 기업이나 생산자 이론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수요자들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본다면, 그럼 공급 곡선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죠. 공급 곡선, 요게 문제예요.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도출된 것이냐를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 곡선을 도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지금 기왕에 생산자의 이론 또는 기업 이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 의무가 있는데, 이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도출되느냐? 우리가 이미 그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전체적인 이 경제학개론 전체의 맥락이 결국 이거였지 않습니까? 사익이 어떻게 공익으로 연결이 되느냐. 요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담 스미스는 이걸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보이지 않는 손론이.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 했지만 이거를 이제 경제학자들은 시장 메커니즘 또는 가격 메커니즘이라고도 이야기를 한, 그걸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봤듯이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장의 균형이 달성된다. 이렇게 하면 시장의 균형이 달성된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 균형이 공익에 이바지하는가? 이바지한다 이겁니다. 공익, 즉 이건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을 달성한다 라고 이제 증명을 했죠. 우리가 총잉여 개념을 가지고 증명을 했고, 그리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는 상태에서 균형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균형점이, 이건 가격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죠. 네, 가격 조정에 의해서. 근데 이 사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는, 사익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수요자들은 사익이 효용 극대화였거든요. 근데 공급자들에게 있어서 효용 극대화, 이윤 극대화예요. 그러니까 생산자나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 이윤 극대화가 달성된 점들의 집합이 결국 공급 곡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이 공급자 또는
생산자들의 그러니까 수요자죠. 수요자, 공급자인데 이들의 이윤극대화를 추구해서 그 이윤극대화가 달성된 점들의 집합이 공급곡선이에요. 네. 이윤극대화가 달성된 점들의 집합이 공급곡선이라고. 효용극대화가 달성된 점들의 집합이 나중에 이제 수요곡선이 될 거거든요. 그걸 한번 지금 공급곡선을 지금 도출하자는 거는 결국 이윤극대 점들의 집합을 이윤극대가 되는 것, 이윤극대 점들의 집합이 공급곡선이 되는 것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이거 다 했거든요. 연결고리들. 수요와 공급이 도출이 돼서 그 수요와 공급 곡선이 도출이 돼서 가격이 조정을 하게 되면 시장 균형점이 달성되고 그 시장 균형점은 효율성을 달성시켜서 공익에 이바지하더라라고 하는 건데 요 지금 사익이 수요와 공급으로 이어지는 요 고리와 관련된 이 화살표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익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자한테는 효용극대화고 생산자 또는 공급자한테는 또는 기업한테는 이윤극대화인데 그 이윤극대화의 점들의 집합이 결국 공급곡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 공급곡선이 있어야 수요곡선도 딴 데서 이제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공급곡선이 있어야 결국 수요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P스타가 성립을 하게 될 거고 그 P스타라고 하는 정보가 주어져야 결국 그 P스타 수준에서의 가격 수용자들은 자기가 직면한 기업의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도출될 거고 그 곡선이 그냥 MR 곡선이니까 MR 곡선이 도출되겠죠. 그래야 MR 이꼴 MC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기업의 단기 균형점을 도출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수요 공급 곡선이 도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 곡선을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 곡선은 다른 논리에 의해서 나중에 도출한다 하더라도 일단 공급 곡선을 한번 도출해 보자 이겁니다.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도출되느냐? 네. 근데 이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급 곡선을 도출할 때는 가격이 주어진 상태에서 공급량, 즉 이 공급량이라고 하는 건 이윤극대화가 달성된 공급량이거든요. 이윤극대화 달성된 점들입니다. 달성된 공급량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이 주어지면 우리가 이미 봤듯이 어떤 가격이 주어지면 이윤극대화 공급량 또는 생산량 이런 해도 돼요. 생산량이 도출이 됐잖아요. 그 원리에 의해서 도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개별 기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어요. Q가 있고 제로가 있고 이런 식으로 ATC 곡선이 있고 잘 맞네. ATC 곡선이 있고 MC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있는데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윤극대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냐. 즉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이윤극대점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공급곡선이 결정이 될 텐데 예컨대 가격이 여기에서 주어졌다 그러면 이게 D겠죠. 이게 D가 되고 결국 이게 MR 곡선이 됩니다. 즉 이게 MR 곡선이 되고 이게 P1이다 그러면
MR1 이렇게 되고 MR 이퀄 MC가 성립하는 거 여기가 이윤극대점이 되죠. 요 점에서 이제 공급이 될 겁니다. Q1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 가격 변화에 대해서 이윤극대화를 달성하는 공급량 또는 생산량을 우리가 구하면 되니까 지금 같이 P1과 Q1이 관계를 맺는다. Q1, 스몰 Q1이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P2가 주어질 때는 가격이 P2가 주어질 때는 P2로 변했어요. P1에서 그러면은 MR1도 변하게 되고 MR 이퀄 MC 값은 여기가 되죠. 그러면은 이윤극대화를 달성해주는 생산량 또는 공급량은 Q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점이 찍히죠. 점이 찍히고 예컨대 P3다. P3면 이거 MR3가 될 거고 MR 이퀄 MC는 요 점이 될 거고 결국 Q3가 요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공급량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고 있는데 그 점들을 이어보니까 결국은 MR 곡선을 따라서 점들이 이동하고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공급 곡선은 결국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MC 곡선이라는 겁니다. 이 점들이 MC 곡선을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MC 곡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은 MC 곡선이에요. 결국 MC 곡선입니다. 요 점을 따라갑니다. 요 점을 MC 곡선은 점들이 이윤극대화를 달성시켜주는 점들이 MC 곡선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결국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 이게 단기 개별 공급 곡선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어쨌든 MC 곡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 MC 곡선 전체가 결국 개별 공급 곡선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AVC 최저점 상방의 MC 곡선이에요. AVC 최저점 상방의 MC 곡선만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단기 상황의 비용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죠. 단기 비용 곡선에 있어서의 단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느냐 여부다. 즉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죠. 단기에는. 그래서 고정 투입 요소에 들어간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이렇게 대별해서 나눴잖아요. 대별해서 나눴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두 가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총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상황에 있어서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총 고정 비용 더하기 총 가변 비용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TC는 TFC 더하기 TVC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토탈 코스트는 토탈 픽스드 코스트 더하기 토탈 베리어블 코스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요게 픽스드고 요게 베리어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TFC는 생산량과는 무관한 비용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만두 가게를 한다 했을 때 그 만두 가게 건물을 빌려서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예컨대 만두 가게 그 빌려서 할 때 월세가 예컨대 10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그 10만 원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두를 생산하든 생산하지 않든 생산량과는 무관하게 내야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거 TFC에 들어가는 겁니다. 총 고정비용 10만 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총 가변 비용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두를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 투입되는 여러 가지 인건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알바생을 고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만두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만두피도 사야 되고 고기도 사야 되고, 만두 생산에 따라서 들어가는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런 뭐 만두피나 고기나 당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투입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구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을 가변 비용이라고 할 텐데, 요게 100만 원이다 한다면은 이게 총 비용은 110만 원이 되는 거죠. 총 비용은 1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10만 원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TR이 즉 총 수입을 우리가 TR이라고 했잖아요. TR이 예컨대 105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105만 원이다 한다면은 장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총 비용은 110만 원이에요. 근데 총 수입은 105만 원이에요. 분명히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손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나기 때문에 나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장사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105만 원이라면, 총 수입이 105만 원이라면 장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장사를 하면은 손실이 얼마예요? 장사를 해서 수입을 벌었어요. 수입을 벌었기 때문에 105만 원의 수입이 난 거죠. 105만 원의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은 손실이 마이너스 5죠. 장사를 하면 마이너스 5만 원의 손실을 봅니다. 근데 장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 만두를 생산하지 않으면 수입은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되죠. 네. 105만 원이 아니라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만두를 전혀 생산하지 않으니까 TVC 즉 총가변 비용, 만두를 생산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100만 원도 없어지겠죠. 100만 원, 이건 뭐 생산하지 않으니까 가변 비용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고정 비용은 남아 있겠죠. 내가 그 만두를 생산하든 생산하지 않든 월세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건물을 빌려놨으니까 10만 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수입 제로에다가 이 총 고정 비용인 10만 원을 빼주면 결국 마이너스 10만 원이 손실입니다. 장사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편이 안 하는 편보다 낫겠죠. 장사를 합니다. TR이 105만 원이라면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기준이 뭐냐면 총 가변 비용보다 총 수입이 크다면, 그러니까 100만 원보다 105만 원이니까 이게 TR이 TVC보다 크잖아요. 크다면 장사하는 게 손실이 더 적습니다. 근데 만약에 TR이 105만 원이 아니라 총 가변 비용보다 적은 예컨대 95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장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게 100만 원이고 이게 100만 원이고 그대로 100만 원이고 이렇게 한다면 장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장사를 하는 게 더 비용이 손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경우에 있어서 장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어떻게 됩니까? 수입은 95만 원인데 지금 비용은 110만 원이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장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5만 원이죠. 15만 원. 근데
장사를 하지 않으면 수입도 생기지 않을 거고 가변 비용도 들지 않을 테니까 그냥 고정비용 월세인 10만 원만 손실을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손실이 덜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총 수입하고 총 가변 비용을 비교를 해서 총 수입이 총 가변 비용보다 크면은 장사를 하고 총 수입이 총 가변 비용보다 작으면 장사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요거를 기억하시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요 이야기를 위해서 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